정은경 본부장 말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37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자는 929명이었습니다. 이 중 7,447명, 70.7%는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25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79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3분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분이 추가로 사망하셔서 전체 치명률이 2.06%로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 25명은 이 중에 16명은 잠정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판단하고 있고 9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49.4%, 해외 유입과 관련되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감염된 경우가 7.3%, 병원과 요양병원과 관련된 집단 발병이 27.5%였으며 그 이외에 지역사회 집단 발생이 9.2%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그 해외 유입 환자는 16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미주가 12명, 유럽이 3명, 기타 지역이 1명이었고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어제 보고된 지역사회의 발생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제2미주병원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환자 및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9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하여서는 격리 중이었던 접촉자 3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어 현재까지 총 6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역사회 유행 사례가 발생하여 접촉자 조사 과정 중에 있고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해외 유입 환자와 해외 유입과 관련된 국내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2주간 58%가 해외 유입 및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 입국자와 동거 가족들께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 물품은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및 동거인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도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또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소독제로 자주 닦아서 소독해 주시고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확진 환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밀폐된 환경,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대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행 발생 시는 저희가 대구에서 경험하듯이 아니면 유럽의 각 국가가 경험하고 있듯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또 고위험군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손 씻기를 통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가장 위험한 환경인 밀폐, 밀집된 장소의 방문을 줄이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조기에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젊은 연령층은 유흥주점, 클럽, 카페 등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말 동안에는 사전투표나 부활절 등의 행사로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전파의 우려가 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노출이 일어난 그런 감염자가 혹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선별검사를 받아주시고 또 의료진들께서도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환자 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주간 어려움을 인내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참여한 고강도 거리두기의 성과이자 강력한 격리 정책과 적극적인 진단검사, 지자체의 추적 역학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역당국의 모든 관심은 최근의 감염 규모의 감소가 자칫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이러한 무증상 경증 감염자를 어떻게 조기에 찾는 데에 저희의 그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에 대규모의 개인 간의 접촉이 있었고 이런 접촉들이 대규모 전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특히 발열, 기침, 목 아픔과 같은 그런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출근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선별진료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또 의료인들께서도 적극적인 검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하게 해서 검사와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변화하는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에 맞춰서 진단검사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례 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방역당국은 존중합니다. 국민들께 그럼 방금 들으신 브리핑 내용 곽동건 기자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방역당국이 공식 집계한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25명, 누적 환자는 1,5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9일 신규 확진 수가 50명대에서 30명대로 줄어든 이후 닷새 연속 3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1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경북에서 4명, 대구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검역 과정에서도 확진 환자 6명이 발견됐습니다. 신규 환자 25명 가운데 16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파악됐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9명입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을 포함한 미주에서 유입된 환자가 전체 해외 유입 중 67%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2일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오늘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증상이 있으면 공항에서 검사를 받게 되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흘 안에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중국, 타이완,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90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는 오늘부터 제한됩니다. 정부는 입국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하루 5,000명 수준인 입국자 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현재 하루 2만 건 정도인 진단검사 역량으로 무리 없이 전수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관입니다. 이처럼 지난주부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뒤에 정부에서도 생활 방역 체계 전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다. 일단 이 기준이 뭔가요? 일단 생활 방역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고강도 거리두기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고강도 거리두기라는 거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방역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확산세도 아직 안 잡혔고 국내에서도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고강도 거리두기하고는 좀 다른 형식의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방역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방역에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일단 전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두 번째로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강도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 체계 이 말의 어떤 차이는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과거에 허용 됐던 어떤 행위들은 허용되고 어떤 행위들은 허용이 안 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건 아니죠? 아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러한 생활 방역이라고 하더라도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5가지 원칙, 큰 원칙이 먼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생활 방역의 5가지 큰 원칙은 아프면 집에서 3, 4일 쉬기, 그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는 2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를 유지하기,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15분 환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손이 많이 닿는 환경을 소독하기, 그 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그다음에 외출하고 나서는 손위 생활하기, 그리고 기침 예절을 지키기, 그리고 거리는 떨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두기 이렇게 이제 5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고강도 거리두기라는 게 이동 자체를 차단시키고 만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생활 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만남을 가지되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생활, 네.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 정도는 갔되 우리가 집단으로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 가급적 감염을 지연시키는 그런 문화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전반적인 방향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어떤 세부 지침은 아직 나온 게 아니. 네, 거기까지는 아직 나오진 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정세균 총리가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좀 약간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 완화하는 게 맞는 상태입니까? 우리 상태는 굉장히 어떤 억제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19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처음에는 갈렸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는 인간계에 토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계에 토착화되었을 때 이 코로나19에 대한 희생자, 앞으로 이제 희생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또 조금씩 의견은 갈리겠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변이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피해가 계속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사회가 열렸다라고 해서 뉴 노멀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방식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럼 언제부터 이 생활방역으로 갈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 감소는 1, 2주 전에 저희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이거든요. 예. 즉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했던 거에 성적을 오늘 받은 거고 예.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성적은 1, 2주 뒤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접촉이 있었거든요. 투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활절에 따른 예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벚꽃놀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성적을 저희가 받아볼 시기는 2주 뒤입니다. 예. 그래서 19일까지가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9일까지면 딱 1주 뒤이고 그 다음 주 정도까지도 봐야 저희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떤 이런 생활방역 형태로 전환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물론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대단히 억제를 잘 해왔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2차 폭발
감염 폭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에 예, 대해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감염력에 대한 그 대부분의 근거들은 중국에서 나왔던 초기 논문을 기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R 제로 값이라고 부르는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2.7명이다. 근데 환자가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이다. 라는 게 여태까지의 어떤 여러 모델링에서의 근거였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 그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R 제로 값이 6입니다. 아, 예. 기존의 2배고요. 그 다음에 환자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 예상했던.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3일입니다. 예. 즉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감염력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분명히 폭발적인 감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중에서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문화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있을 때, 조용한 감염이 있을 때 이걸 얼마나 빨리 우리가 찾아내서 어떤 큰 집단 감염으로 가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에서도 이런 조용한 감염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진단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물론 2차 폭발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고 우린 억제를 해야겠지만요. 만약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2차 폭발에 대한 어떤 그 벌어졌을 때 상황을 가정한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이제 충분히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떤 중장기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TF가 현재 구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계에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TF에서 나오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을 아마 지속적으로 정부가 수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 외신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환자가 폭발 수준으로 감염이 번졌을 때 가장 모자란 게 무슨 산소호흡기나 중증 환자 치료 시설 이런 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충분한 예비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인공호흡기가 있는 거는 그 중환자의학회 쪽의 자료에 따르면 대략 한 10,00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한 25,00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공호흡기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전국에 마련되어 있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호흡기 감염에 대한 음악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00병상 이상 정도 유지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숫자로, 그러니까 대비하기엔 충분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보와 그다음 의료 자원의 어떤 재구성들, 그다음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저희가 초기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지 않았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보건의료 TF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지금 이 억제 상태에서 그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백신 얘기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언제쯤 가능하다고 이런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끌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를 보다 더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함도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치료제와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백신은 항구적인 면역력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절실한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건강한 사람에게 주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백신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그다음에 효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무리 짧아도 제가 보기엔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그룹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그룹은 중국은 이미 임상 1상 했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이 이제 임상 1상 이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진행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립보건연구원 쪽에서 이런 백신 개발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되는 그 유전 물질을 제외한 그런 바이러스 유사체를 만든 거는 굉장히 큰 성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의 전체 그 유전자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낸 것도 굉장히 큰 성과인데 이게 아직 백신 개발하고 연결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로 앞으로 이런 연결될 것들을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임상 시험을 들어갈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백신 개발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딱히 앞서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예, 맞습니다. 상황이. 근데 이제 여러 지원들을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기에는 빠른 그룹은 6개월에서 9개월을 얘기를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엔 조금 그건 굉장히 너무 낙관적으로 낙관적인 본다는 말. 예상일 것 같고요.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1년 반. 그다음에 굉장히 비관적인 그룹은 5년까지도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의 경우보다는 치료제의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개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치료제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제를 하나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약제 중에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지는 약에 새로운 어떤 적용을 위한 리포지셔닝이라는 기법으로 지금 약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지셔닝에 의해서 이제 그간 저희가 시도를 했던 게 칼레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현재까지 그 칼레트라는 중국에서 나온 논문에서 임상적 효과가 없다고 보고가 됐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미국 쪽에서 임상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프랑스나 이쪽에서는 이 논문 자체에 약간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직은 치료 효과를 담당하기는 저희가 보장하기는 어렵고요. 렘데시비어 같은 임상 시험 중에 있는 약제들도 있는데 이 렘데시비어가 최근에 논문이 나왔는데 대략 한 효과가 일부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렘데시비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대조군 쪽에서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치료 약제 쪽도 저희가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걸리는 시간도 아직 추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엊그제 소식가요, 그 세 가지 종류의 변이가 발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던데요. 네. 이게 더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더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바이러스로 워낙에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그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의 어떤 타겟이 되는 부위에 생기거나 아니면 백신 개발에 타겟이 되는 스파이크 단백 부위에 생기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 외에도 다른 부분들에도 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러한 변이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분류들은 역학적인 분석을 위한 어떤 변이의 차이를 보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ABC형에 따라 역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병독성이라던가 또는 치료제에 타겟이 되는 부위의 변이라던가 또는 백신 개발에 타겟이 되는 스파이크 단백 부분의 변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연관이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예,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